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요즘 방송이 없어서 맥주집을 차릴까 고민하고 있는 방송이가 캐나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인태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인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서홍진 교육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서홍진 교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되게 궁금해요. 저 오늘 내용이. 왜요? 왜? 아까 맥주집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의 퇴직한 다음에 또 뭐 할까 또 생각하면 딱히 네. 장사를 꿈꾸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나만의 사업 그렇죠.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저 이렇게 딱히 생각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 왠지 하면 잘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장밋빛 인생을 꿈꾸는. 그쵸. 그래서 네. 저도 오늘 좀 선배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네. 제가 뭐 조만간 맥주집을 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금 두 분 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예, 저는 뭐 인천 부평에서 네. 의료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료. 네. 회장님도 의료업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는 저는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컨설팅 그리고 분쟁에 대한 해결 주로는 가맹점주 측의 어떤 법률적 지점, 제도 개선 이런 쪽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요새 중소상공인들 좀 먹고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그 우리 곽현아 씨가 좀 뭐 장사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예. 저는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입장이죠. 왜요? 그 자영업 시장은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옥에. 단테 그 신곡에 보면은 네. 그 지옥과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그 중간 단계를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저 자영업 시장은 연옥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기까지는 이게 천국으로 올라갈 확률이 한 70%,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이 30%였다고 한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확률은 한 5%에서 10%. 그런가요? 지옥으로 떨어질 확률은 한 80%에서 90%. 네. 그러니까 이 연옥의 세계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있죠. 그래서 동료 그 옛날 친구들이라든가 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자영업 얘기를 하면은 제발 거기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붙어 있어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한번 같이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인데요. 아, 3년 만에 이 망하는 자영업자가 60%가 된다. 그렇죠. 60%가 되죠. 폐업률이 하여튼 3년 만에 그 한 2, 3년 전만 해도 또 50%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또 60%로 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망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범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망하는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폭삭 망하는 형태인데 빚을 많이 지고. 예,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가게들 멀쩡한 가게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게들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시체에 화장해 놓은 격이다 저게.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실 가계 부채 요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계 부채가 지금 1,400조에서 1,500조까지 가고 있는데 절반이 자영업자들의 가계 부채라고 합니다. 그게 속도가 1년에 뭐 몇십 조씩 늘어나는 이런 지경인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들어갈 때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이 네. 들어간다거나 네. 권리금이 들어간다거나 이게 뭐 억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또 자영업 시장에 누가 이렇게 권리금을 수억씩 주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네.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 실태를 너무 잘 아니까. 아니, 근데 어떤 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5년간 생존율은 예. 그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 정말요? 5년을 놓고 보면 한 10군데 중에 7군데 망한다. 그렇죠. 한 정확해요. 3천만 원 정도가 예. 부채, 자영업 예. 점포당 하나씩 그렇게 평균 자영업 부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영업자 부채는 지금 1인당 9,500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 거의 점포 억에 달하는 하나당? 거죠. 그렇죠. 예. 9천. 그래서 그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 저랑 되게 친한 오빠가 저기 논현동에 이제 참치집 위에 되게 좋은 거 목 하나 나왔다고 저거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좀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 번쩍 드는데 굉장히 친하신가요? 가족처럼 친하신가요? 본인 빠져나가려고 혹시 그 오빠가 빠져나가려고 지금 나 밀어넣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요 회장님 저 굉장히 궁금한 게 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 후에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치킨집 맞아요. 거의 대명사잖아요. 치킨집 사장님. 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확률로 망하기도 하는데.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없죠.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대안이 하는데 없어. 80%가 대안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대기업이라 그러는데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 중에 한 12에서 13%를 만들어내고 네. 나머지 88%에서 89%, 87%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중소기업 임금 평균이 대기업 임금 평균의 41%에서 43%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려 그래도 사실 그렇게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런 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41%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은 그거보다도 못한 데가 더하죠. 많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40, 50대 그 중년의 그 자영업자들 여기서 이제 또 몰려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취업도 안 돼요. 취업 자체가 안 돼요. 재취업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가정에 있던 그 가장이 대기업에서 자영업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책임졌던 부인들이 그 여자 노동자들이 네. 마트라든가 비정규직 마트라든가 뭐 청소하는 데라든가 이러면서 한 가정의 노동의 질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그나마 또 거기서 뭐 재취업을 했던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밀려나면은 다시 또 자영업 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라면집이나 분식집이라도 하다가 또 망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산업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예. 프랜차이즈 가맹점 쪽은 어때요? 저도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한겨레 자료였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매출은 엄청 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산업을 놓고 보면 예. 그 회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IMF 이후에 대량 실직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영업 시장으로 이제 이전되어 온 것이고요.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는 증가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23만여 개. 23만여 개. 23만여 개요. 그러나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네.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한 30만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아, 있어요. 30만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가맹 본부가 네. 실질적으로는 가맹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정보공개서나 이걸 등록하지 않은 아, 채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실질은 가맹 사업이지만 이제 뭐 가맹 사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한 30만 개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 본사의 이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증가하는 반면에 가맹점의 수익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더 그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맹점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불공정한 것 같아요. 본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돈을 못 버는 이거 자체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맹점 가입하기 전에는요, 이 그 가맹 본부에서 막 나 설명할 때 보면은 완전 이건 꿀이야. 그러니까 예, 막 못하면 돈 엄청 많이 벌 것처럼 막 설명을 순위 하잖아요. 막 500 보장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와 이거 잘 되겠다는데 또 막상 이제 사업을 딱 시작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실제로 옛날에는 가맹점을 하거나 대리점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내줬어요. 본사에서. 아. 쉽게 말하면은 이 무슨 뭐 파리바게트든 아니면은 뭐 롯데리아든 이런 걸 낼 때 쉽게 못 냈어요. 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내면은 이게 장사가 될 때다 안 될 때다를 굉장히 면밀하게 그렇죠.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백 없으면 못 낼 정도로 가맹점을 못 내게끔 되고 백까지 필요할 네. 정도로. 그럼요. 예. 뭐 영업사원한테 어떻게 좀 손도 좀 쓰고 그래야 이 가맹점을 내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네.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얘기예요. 근데 이 영업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사람이 장사가 될 때를 내줘서 그것이 이미지 개선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영업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가 망하든 말든 여러 군데 내주는 거예요. 아. 내줄 수 있는 데 다 내줘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이 매출에 있어서 우리 본사의 총액 구조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근데 단위당 매출 구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수탈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거는 영업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주다가 원래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건을 공급할 때 적정 마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사에서 할 때는 대량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니까 쌀 거 아니에요, 원가가. 네. 그럼 그 가격대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 마진이 적절하게 생겼던 거죠. 네. 근데 이런 영업 방식이 바뀌면서 본사가 자기들이 구매한 거는 싸게 하면서 공급은 비싸게 해가지고 비싸게. 차액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본사가 장사를 하는 거네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마진 구조를 확 취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망해 나가도 그 다음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사람들이. 그래서 네. 하나하나 피를 빨아먹고 내보내고 피를 빨아먹고 내보내는 그런 이런 구조로 지옥 바뀌었구나. 구덩이를 결국은 가맹점과 프랜차이즈가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그 지옥 이런 표현을 아 근데 피를 빨아먹고 근데 이거 왜 어우 그러냐면 아니 이게 너무 잘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근데. 들어와요. 내가 왜냐면-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헬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해조선이 정확한 헬조선이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라니까요.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는 아주 작고 광범위하게 많은 일자리는 정말 형편없는 일자리인데다가 네. 해고 엄청 쉽죠. 네. 비정규직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자영업 했는데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 2배 이상 되거든요. 네. 음식점은 미국의 인구 대비 수로 하면 7배예요. 네. 그러니까 5년간 생존율 정말 낮고 네. 그러니까 그냥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은. 네. 이민 가거나 아니면 뭐 진짜 지옥 같은 데서 버티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죠. 아, 네. 이 저희가 이 자영업자들의 이 고충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결정된 게 굉장히 몇 %가 올랐었죠? 작년에 16. 작년에 16.4% 네, 인상이 됐어요. 네. 큰 폭으로 네. 예전에 비하면 평균 한 뭐 네. 7에서 9% 정도 인상되다가 16.4%니까 많이 오른 거죠. 네.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제 입장이나 제가 이제 소속된 단체의 입장은 그 2015년도부터 저희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칙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아마 유일무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단체 내부에서도 제가 이것은 지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단체한테 이런 얘기가 다른 있었어요. 단체한테 그렇죠. 지탄을 받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지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동자나 도시서민의 임금이 올라간다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한테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네. 그 지점입니다. 이를테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 주머니가 차면은 결국 중소상인들한테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사실은 마트나 대형 유통재벌로 그 돈이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골목 상권보다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지는 했던 건데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중소자영업자나 특히 저희 같은 유통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고객은 누구냐면 노동자나 도시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요 고객인 노동자나 도시 서민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구매해라.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소득이 증대를 해서 우리들의 고객의 주머니가 증대를 해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한 어떤 선순환의 기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감옥 가 계신 그 한상균 그 민주노총 위원장 있죠? 네. 그분하고 상생협의도 같이 하고 그 청년 유니온 단체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그 최저임금 때문에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장이 있다. 네. 하나는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올리면 안 된다. 네. 이 말을 누가 주로 주장을 했냐면 재벌들하고 재벌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주장하기 네. 시작했어요. 중소상공인들이 아닌 분들께서. 그렇죠. 네. 우리랑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특히 그 보수 단체나 보수 정당에서는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입법들이 국회에 잔뜩 올라가 있어요. 그 부분을 깔고 앉아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
옛날에 새누리당 네. 이쪽 세력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중소자영업자들을 생각해 준다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네.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고 하는데 네. 네. 그분들은 말할 자격이 일단 없는 거예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떤 권익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빨리 중소상인 보호 입법부터 통과시키는데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는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그거를 통과 안 시키는 당사자들이 자꾸 중소상인들을 생각해 주는 논리를 피니까 이건 옳지 않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야당이 그 모양이니까 무조건 또 지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다가 중소상인들은 그렇게 큰 영향 안 받는다. 그 엄살 떠는 거다. 이런 논리로 또 네. 가는 그게 또 두 한쪽이 번째, 있어요. 예. 네, 과정이군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다라는 예. 거죠. 중소상인은 힘들어요, 실제로. 그게 왜 힘드냐면은 퍼센트지로 보면은 그게 뭐 그 상승분만 따지면 뭐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부담률에서 퍼센트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위기의 수면이라는 그 이론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전파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이 수면이 위기의 있다면은 수면. 네. 수면이 있다면은 우리 중소상인한테 위기 국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그 대형 유통 재벌들이 시장을 파괴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제일 큰 원인이에요, 사실. 네. 네. 그 말은 맞아요. 그 최저임금 때문에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더 큰 원인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은 대형 유통 재벌이나 이런 유통 재벌들의 시장 파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 전통시장 다 무너져 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 수면이 저희한테는 사실은 거의 이 명치끝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줬던 그 대리점이나 또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의 수탈 체계. 네. 예. 그게 거의 우리 턱 밑까지를 막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카드 수수료라든가 또는 그 임대료라든가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상태인데 이제 그 최저임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면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그 비율적으로는 작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하네요.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게 결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소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요인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면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좀 정확히 아셔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제 그 시각이 잡힌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과장된 시각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이것도 아니고 예, 무책임한 아무런 거. 문제가 없다. 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고 사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힘든 건 맞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는 더 많은 구조적인 원인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렇죠, 그 소면 위에 최저임금이 이만큼 이제 올려져 있는 건데 그 예. 밑에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정말 하면 될것 똑똑한 아, 굉장히 흐뭇해 하시네요. 한 번에 알아들으셨어요. 예, 아까부터 우리 기자. 그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 교육국장님 계속 정자세로 계시네요. 편하게 그 가맹점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세계적인 주류이잖아요. 네. 뭐 미국이나 일본, 영국 할 거 없이 사실 신자유주의의 어떤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 할까요? 이제 사회 통합도 필요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시작된 거라서 이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아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 자유한국당이나 다 아마 다 주장을 다 했을 얘기했죠. 거예요. 네, 공약을 내놨죠. 그런데 지금 뭐 보수 언론이랄지 보수 정당에서 마치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갖게 되는 부담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로만 놓고 보면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를 보면 한 가맹점당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한 228만 원 정도 돼요. 228만 원. 그런데 거기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들이 한 3.7명 정도 되는데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보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더 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뭐 160, 170만 원을 받지만 가맹점주는 228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라진 네. 128만 원 정도의 수익에
남게 돼서 이게 역전되는 구조가 생겨서 네, 오히려 가맹점주가 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매장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지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카드 수수료를 조금 인하해야 한달지 아니면 이제 가맹본부와 관계 수익 배분 구조를 조금 개선해야 된달지 네. 하는 그런 어떤 임대료 인상분을 좀 억제해야 된달지 네. 그런 것들이 함께 작동했을 때 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의 수면에 아래쪽 수면에 물을 좀 빼야 그렇죠. 예, 그렇죠. 된다 정확합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아까 말씀하신 그 네.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평균 네, 네. 그거를 좀 보전해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건 맞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실 뭐 직접 지원 형태로 한 3조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지금 뭐 통계에 보면 한 1% 남짓되는 신청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2월 되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4대 보험과 연동을 하면서 네. 그 이제 보험에 대한 또 이 점주의 부담, 또 실제로 그 시간제 근로자들이 보험을 드는 것에 대한 부담, 아. 여러 이런 것들이 네. 작용을 작용을 하고 또 190만이라는 한계, 네.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정부가 기대했던 신청자의 숫자, 이것은 그 목표치보다 한참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지원을 신청했을 때 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신청을 하는. 장계산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190만 원 매달 받는 돈이 19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만 또 적용이 되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190만 원 또 이상이어야 되고 예. 그 조건이 여기 딱 구간이 정해놨어요. 항상 그 구간 때문에 문제가 네. 돼요. 19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계속 지적을 하는데 너무 한계를 지어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계를 지어놓으면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190만 원 이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월급을 안 올릴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3만 원이라는 그 고용 지원금이 나오는데 190만 원을 넘어가면 고용 지원금이 안 나오고 자기는 월급을 더 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의 본 취지는 그 노동자들의 그 수입을 올려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역작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한계선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저임금에 따르면은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한 23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못 받아요. 아, 지원을 못 받게 되는군요. 그렇죠.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네. 저는 포기했어요. 지원 받는 거를. 아, 어차피 뭐 실제 사례가 여기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 네. 사례예요. 그 원래대로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최저임금 제도를 안 하면은 그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원하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230에서 240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포기를 해요. 근데 저거를 받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그 고용보험 액수를 줄여서 신고를 하게 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받게 되는데 받겠죠. 그래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신청을 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법을 저지르느니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청률이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다른 이제 것들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카드 수수료 네, 이런 것도 카드 좀 수수료 완화하고 얘기를 또 가맹점 수수료 이런 것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카드 수수료 문제가 좀 어떤가요? 카드 수수료가 저희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쓰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카드를 뭐 많이 쓰는데 실제로 수수료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맞아요. 내더라고요. 네. 좀 어떠신가요?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카드 수수료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점주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년 동안 낸 카드 수수료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부담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한 2%, 2.5% 정도를 부담해야 되니까 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1년에 1,8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네요. 근데 그 매장에서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1년간 가져가는 돈이 3천만 원 남짓
그 범주 이내예요. 네. 거기에서 카드 수수료가 그럼 절반이 아니, 그러니까 넘는 수익률이 보통 3%, 4%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카드 수수료 2.5니까 거의 맞먹죠. 그럼 맞먹거나 너무- 꽤 되는 거죠. 너무 심하네. 그 심한 데는요, 중형마트 있잖아요. 네. 중형마트는 개인 그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마진율이 영업이익이 1%에서 2%예요. 아.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2.5%예요. 야, 그럼 다 카드 회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그래서 네. 카드 회사가 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그 부담을 좀 낮춰준다고 하는 게 벤 수수료율, 건당 수수료율을 낮추는 건데 그게 사실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적용돼서 좀 이익이 되는 데도 있고 좀 고액 그 저기 하는 데는 그게 별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카드를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벤사라고 그 연결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벤사 수수료를 또 따로네요. 예, 아. 따로 그게 가는 거예요. 대형 유통 재벌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보통 1.5에서 1.8%고 네. 지금 얘기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형 그냥 마트들 3억 이상에서 1,000억 미만의 그런 중간 매체들이 한 2.5%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네. 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돈 더 잘 버는 사람들은 더 조금 내고 돈 못 버는 차이가 사람들은 나는 이유는 그 네.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고 어머. 너무 못 판다고 하는데도 못 판다고 낮춰준다고 이렇게 정해서 좀 낮춰줬어요. 아, 예. 좀 매출이 조금 더 적은 작은 데를 네, 못 비율이 사니까. 좀 적군요. 매출이 3억 미만인데 미만. 낮춰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매출이 1,000억 이상인데도 낮춰주고. 어머. 3억에서 1,000억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데는 올려버리고 올려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게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돼요. 음. 실제로는 자기들의 카드 그 영업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낮춰주는 곳에서는 생색을 내고 실제로 낮춰준 곳은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 구역에서 낮춰주고 네. 한 40% 정도 되는 데서는 높여버리고 음. 그다음에 대기업은 카드 가맹점의 그 협상력 그다음에 그 권력 이게 있으니까 걔네들은 또 낮춰주고 네.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원칙 없는 그 카드 수수료율을 좀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1% 상한제를 둬서 1% 이내에서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놓는 안인 거죠. 네. 네. 중소 상인분들 이제 모임에 제가 가면은 항상 띠를 두르고 계세요. 네. 카드 무슨 띠? 수수료 1% 이내. 아. 그 띠를 두르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높죠. 무지 높. 예.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아,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EU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데인데. 네, 거기는- 유럽연합이요? 예, 유럽연합. 거기는 2000년도에 벌써 0.3%. 0.3. 네, 굉장히 적네요. 그다음에 체크 카드라는 거 아시죠? 네. 그거 0.2%. 오. 아. 그다음에 호주는 0.8%. 오.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1.25%. 네. 예, 캐나다도 1.2%.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어떤 독점적 구조가 오늘 뭐 이재용 씨도 뭐 풀려났지만 그 재벌들의 어떤 독점적 구조가 뭐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네.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관행이죠, 뭐. 그럼 카드사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덜컥덜컥 그냥 2%씩 막 이렇게. 이게 돈 예. 어쨌든 그들은 몇 뭘 조예요, 서비스하는 비용이 그렇게 음. 많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기기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인프라는 다 갖춰져 그 있고. 깔아놓은 거는 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회수했다고 그래요.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약간씩의 이제 뭐 개조는 있겠지만 네. 그 인프라 비용을 이미 다 인프라 회수했는데도 비용은 다 불구하고 회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대 미만으로 낮추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말씀 좀 하세요. 영업이 네, 예, 이제 예. 카드사의 이제 이익 구조는 사실 그 연간 그 순이익만 놓고 보면 2조 원 이상 8개 전업 카드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수료로만 2조. 수수료로의 수익은 1조가 넘고요. 1조가 넘고. 나머지 뭐 네. 카드론이랄지 아. 다른 이제 돈 빌려주는 이익들이 거죠. 있으니까 그렇게 네, 이제 구조는 돼 엄청나네요.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지점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카드사에서 그 서비스 원가 비용에 해당하는 적격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이 정말 투명한가를 또 이제 검증을 내야 될 텐데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2015년도에 이제 적격 비용을 산정을 하고 올해 이제 2018년도 하반기에 또 이제 적격 비용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수학적인 수치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고 해서 또 이제 카드사들이 모여 있는 또 이제 협회 같은데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여기 또 논리 제공을 하세요. 아. 거기에 이제 반박하고 필터링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여기도 수학
연구 소장이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그럼 우리 모셔다가 해야 돼요. 네, 아유,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적정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정 수수료 제가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예. 연구원 저 하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카드 수수료가 그러면은 그 단순하게 그 사기업의 문제이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기업들에서는 이 수수료 같은 게 기업이 하는 행위인데 국가가 이걸 수수료를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를 또 설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보는 게 네. 제가 장사를 언제부터 했었냐면은 1997년 아니 그러니까 1989년 네. 그때부터 장사를 했거든요. 네. 아이고 엄청 오래전부터 오래됐죠? 한 하셨네요. 30년 했죠. 네. 근데 제가 장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카드를 쓰라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무조건 써야 되는 국가가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안 받아주면 불법이죠.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강제했냐면 국가가 강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뭐 우리가 협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카드를 강제를 하고 카드 수수료도 강제로 우리가 부여를 받아서 카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카드를 쓰게끔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게끔 한 거는 국가가 나서서 관여를 해놓고선 카드 수수료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기업의 얘기라고 하는 이게 앞뒤가 네,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벌들이 지금 재벌이 돼서도 자꾸 사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클 때 그 사실 그 뭐 나라에서 그 외국 돈 빌려다 주고 그 다음에 건설 그 아파트 할 때도 나라가 땅 헐값에 강제로 매입해 가지고 미리 땅 다 깔아주고 돈도 나라가 보장해줘서 받아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사기업의 일에 국가가 왜 관여하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가 뭐 개입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IMF 때도 다 국민들이 군모으기에서 달러를 채워가지고 그럼요. 은행이 기업한테 빌려준 돈을 회수를 안 했어도 됐었거든요. 예. 그때 지원해줬던 금액도 엄청났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어요. 예. 사실상 재벌이 국민들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카드 아까 문제가- 말씀하셨지만 예. 그 EU 같은 경우도 0.3%도 예, 예.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거예요. 예, 네, 예. 그 다른 나라도 다 이미 예, 법으로 조사 정하고 들어가요. 그 있는데. 이상 받는 데는. 그리고 0.3%라도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는요. 그럼요. 할 게 네. 없는데요, 뭐. 할 게 없죠. 자동적으로 다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자기네들 월급 가져가는 게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실제로 카드사에서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달 비용이라고 해서 카드사에서 결제를 하면 며칠 영업일 내에 이제 가맹점에는 비용을 주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뭐 한 달이나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카드 그렇죠. 대금을 네. 네. 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조달 비용 아. 그리고 더 큰 비용이 사실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대형 마트들이 엄청난 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네. 또 마케팅 비용 기업수적인 그런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업에서 특히 이 광고비라든지 마케팅비를 엄청 쓴대요. 아. 네. 맞아. 그리고 또 아까도 대본에 있지만 말씀 안 하시긴 하셨는데 그 포인트 적립카드 우리가 되잖아요. 네. 그거랑 통신사 제휴하면 또 깎아주잖아요. 이것도 가맹점에서. 가맹점주가 낸 얼마 아, 정도? 그래요? 네, 저는 그 통신사에서 다 내주는 건 줄 아니, 알았거든요. 우리는 가맹점이 내고 네. 중소자영업장 가맹점이 내고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내줘요? 내주고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그 대기업 유통재벌들한테 공급하는 마케팅 비용 그 판촉비로 나가는 것까지 합하면은 실제로 그 대기업들이 1.5%에서 1.8% 내고 있는 비용 중에 상당히 빠지면서 네. 뭐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 마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이게 조사한 걸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제해주면 0.4%에서 0.7%밖에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 아, 그렇군요. 대기업은. 네. 그리고 코스트코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를 쓰면은 네. 수수료가 0.7%인가 밖에 안 돼요. 그 그래서 특정 마- 카드하고 제휴를 맞아. 해가지고. 그래서 코스트코 마트 밖에 거기 가면은 카드 못 써요. 뭐 해서- 삼성 거만 쓰죠. 네, 네, 뭐 0.7%인가 다른 데 가도 뭐 0.6%밖에 안 무슨 돼요. 카드 쓰면 오렌지 몇 개 더 주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마케팅이군요. 그런 데 같은 그렇구나.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 비용을 카드 회사가 지네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할 때는 우리한테 더 가맹점한테 내라고 하고. 아, 열받네요. 예. 나 지금 맥주집 차리려 그랬는데 열받네 갑자기. 예. 동창들 만나서 이제 술 마시거나 하면은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씩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 10,000원만 결제해 주세요. 저 10,000원만 이거는 그러면은 가맹점주한테 굉장히 안 좋나요?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일단은 되나요? 벤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정액이기 때문에 네. 그을 때마다 하는 거죠? 벤 수수료가 나가는 그을 때마다 아, 99원씩. 네. 그런 건 요즘 어때요? 요즘에요. 그 카드 말고도 굉장히 뭐 네이버 엠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굉장히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수수료가 좀 큰가요? 그게 이제 우대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들 적용받지 못해요. 사실 이게 좀 함정이거든요. 각종 페이들. 네. 물론 이제 일부 뭐 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율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이제 페이들은 실제로 3%가 넘습니다. 3%가 넘어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매출액 구간으로 인한 우대수를 적용을 받지 또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페이 시장이 거의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온라인 쪽에서 결제하는 피지사라고 있어요. 또 여기도 우대수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대수를 적용받는 영역이 이제 오프라인 그 가맹점에서만 적용 대상이고 온라인 결제나 또는 각종 페이들 이런 부분까지 선이 닿질 않아서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지적했죠. 아, 그러네요. 훌륭하십니다. 네이버 구멍이네, 엠페이를 그냥. 자주 이용하는 아니. 사람으로서 호프집을 여셔도 될 것 같아요. 노가리 좀 구워도 될까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살인적인 임대료. 아, 이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 저희 동네가 거기거든요. 그 망원동길, 망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그 라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규모의 그 가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엄청 네, 그리고 많이 임대료가 비싸게 엄청 많이 바뀐다고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맞아요. 문제도 네.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법으로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최대 임대료 상승률이 9%다. 네, 연 네, 9%다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이 강제적인 법이에요? 이건 네, 뭐예요? 강제적인 박주민 의원님 2016년도에 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법안에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사실 이 법이 가장 법을 먼저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 실제로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갖게 되는 부담의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특히 그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서울의 이제 메이저 5개 상권들을 분석해 보면 이미 2016년 기준에 8억에 가까워요. 그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이제 환상해서 이제 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일정액 대입을 하면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플러스 월세. 월세 곱하기 곱하기 100이죠. 네. 이걸 합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그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서울은 4억 5천. 네. 아.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시는 게 죄송해요, 말 뺐습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하셨는데 뺐었어. 네, 그러셔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 완화 대책과 관련돼서 9%를 5%로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러나 과거까지 이제 9% 상한으로 이 법이 돼 있었는데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의 주요 상권들은 9% 제한을 이걸 해당이 보호를 안 못 되는 받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뭐 20%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2배를 인상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 제도는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이제 재소전 화해나 이런 그 소송상 또는 이제 법률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임차인들이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고요. 그런 근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증금 환산제도 이게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뭐 굳이 뭐 보호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라는 없다. 그런 논리에서 만드는 건데 네. 사실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산보증금 제도가 이 법 중에서 가장 악법인데 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나 싶은 거예요. 아, 네. 누구 머리?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제 발상이 나왔을 때는 적용 받는 그 대가 적어서 사실은 이제 보호가 많이 된다고 봤었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에서는 이제 심해지고. 의미가 없네. 쉽게 의미가 말하면은 서울에서 만약에 역효과. 4억 5천원 환산보증금으로 보면은 그 뭐 한 1억에 한 400만 원 내면은 5억이 돼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환산보증금이. 근데 그런 거 되게 많던데.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좀 네. 그렇잖아요. 보통 서울 보면은 지역에서. 최근에 네. 너무 올라가가지고 보통 7, 800 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월세로? 예, 월세로. 1,000만 원 내는 데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있고, 그럼 1,000만 원 내는 데는 벌써 환산보증금 월세만 가지고도 10억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잘못돼 있는 게 네. 내가 장사를 해서 월세를 많이 내는 거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이 1,500조 빚의 절반이 자영업자 몫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 자영업자들이 자기 사업비의 60%를 외부 자금을 빚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1,000만 원을 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중에 600만 원은 빌려서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자영업자한테 그 월세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혜택을 받는 그런 거지. 거죠. 돈을 내는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 누군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누굽니까? 해제하자는. 누구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네. 응. 그 중에서도 국회에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틀어박혀가지고 네. 법을 계속 그렇게 허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좀 냄새가 좀 나네요. 나요. 약간 예.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해봐야 돼요. 같은데. 환산보증금 제도를 없앴어요. 없앴고. 아예 이제 그 기준 자체를 네, 없애고 그러니까 있는 모든 상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법을 받을 적용을 수 받을 있도록. 정도로. 환산보증금제도 없애는 걸로 했어요. 네. 저는 법을 그렇게 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잘하셨어요. 언제부터 혜택을 아, 그렇게 법을 냈을 통과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보호 기간도 아예 무제한으로 지금 하는 정부에서는 거잖아요. 이제 현행법은 5년이에요. 네. 그 2배로 해서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걸로 하자가 정부가 네, 지금 정부 추진하려는 아니고. 건데 저는 10년 뭐냐 그냥 기한 제한 없이. 네, 화끈하시네요. 화끈하게. 화끈한데 그러면 너무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무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네. 볼 때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한 거는 굉장히 잘하셨고 네. 그거는 뭐 그 원칙 없는 기준이라 그건 없애버려야 네. 되고 그 기간은 사실은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년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그리고, 기간이라는 예. 게 그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그렇죠. 올리지 못하게 갱신, 하는 갱신할 수 갱신해서 있는 계속 거죠. 쓸수 갱신권이 있게. 갱신해서 임대인한테 쓸수 먼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보통 5년 정도 장사를 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들인 인테리어비, 권리금 다 뽑아서 먹고 살고 그 기간 동안에 네. 할 정도의 그 여유가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렵죠. 10년 정도는 해야 그나마 인테리어 들어간 비용, 거 권리금. 감가상각이라도 네. 계산이 되는 기간인 거예요. 뭐 이익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는 일단 무조건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10년 정도 제 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10년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은 예, 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환산보증제도를 폐지해서 네. 상가임대차 보고 다 적용받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네. 거 그거 진짜 같아요. 중요한 그게 것 좀 같아요. 중요한 꼭 좀 부분.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저희도 드는데요. 강력하게 통과될 수 있게 밀겠습니다. 예, 그 낭떠러지에서 밀지 마시고. 절벽에서. 근데 지금 뭐 자한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반대하고 있고요. 반대하고 있고, 뭐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도 아주 일부 부분에서 네. 그냥 제한을 좀 푸는 식으로 하거나 제한을 올리는 식으로 하자. 이게 지금 자한당 쪽의 요구인 것,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민주당 또 박주민 의원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그 여당이 되기 전에는 네. 야, 우리가 야당이라 힘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여당이 되고 나서는 야당 쪽수 때문에 쟤네가 막아서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 할 말 진짜 무슨 없으세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통과 가능성 얘기만 나오면 어디 숨고 너무 싶은. 숨고 네, 싶은 원내대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도 되고 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못하면 정권은 뭐로 잡았냐 이래 버렸거든요. 와, 네, 맞는 말씀 아니, 하셨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네. 하반기에 대통령 0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환산보증금 돼요. 액수 상한이나 또 임대료 올리는 거 상한 폭은 대통령 0으로 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하려고. 폐지는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폐지는 못하잖아요. 완전히 법을 네. 뛰어넘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네. 좀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시행령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은요,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바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야당이든 아니면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권도 움직여요. 같이. 이게 정치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그 국회에서 표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할지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는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 또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그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 진출 상권의 대기업 이게 진출하는 문제죠. 문제. 이것도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문제인데. 아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네, 이게 문제. 제일 높은 이게 수위를 수위, 차지한다고 아, 그죠, 그런가요? 백개까지 거의 차오르게 이거에서 하는. 비롯- 그걸로 지금 이제 네.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되는 그럼요. 거군요. 아, 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996년, 7년 IMF 터지고 뭐 WTO 그 개방 서비스 유통 서비스까지 개방되면서 이제 유통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이게 완전 무제한으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니 해가지고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특히 유통 부분은 백화점으로 딱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IMF가 터지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재벌들이 당장 그 현찰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유통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96년, 97년도에 서서히 마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2006년도까지만 해도 그 생기는 속도가 많지가 않았고 생기는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네. 2000년을 넘기면서 이게 급격하게 이제 많이 생기면서 지금 한 550개인가 그래요. 원래는 그 인구 14만 명당 한 개가 있으면 적합하다 하는 게 대형마트였는데 지금은 뭐 한 3만 개에서 5만 개, 5만 명에도 막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막는 싸움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SSM이라고 그러지고 슈퍼마켓. 네, 맞아요. 그걸 식으로. 골목으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예.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어. 유통 전반을 흔들어 대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 10년 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1770개가 200개가 날아가요. 1500 몇 개로 전통시장 날아가요. 자체가 그냥. 예, 전통시장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매출이 그 대형 유통 재벌들이 뭐 34조가 늘어나면은 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 30조가 없어지는. 이 유통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장이 아니에요. 제조업이라든가 벤처는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통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던 가치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돈 벌면 이 사람이 못 벌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네. 이쪽 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가면 또 일로 가면은 또 이쪽이 또 줄어드는 거고 이런 시장이에요. 이걸 유통 재벌들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이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영업에 들어와 있던 그 7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그냥 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몰락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몰락하냐면은 그 냄비에 개구리를 딱 넣고 네.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미지근 물에 이렇게 하면 서서히 죽어가다 기절한대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뜨거운 물이 켜져도 저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요리라고 그러대요. 갑자기 요리. 판타식 하세요. 네, 요리까지. 오늘 뭐 연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 진짜. 근데 그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결정타가 이제 지금 터진 게 뭐냐면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에요. 네. 복합 쇼핑몰은 뭐죠? 복합 뭐, 쇼핑몰은 옷도 모든 게 다 팔고 있는 막 거죠. 음식도 네. 팔고 그렇죠. 이제 마트나 백화점은 그 상품을 파는 게 이제 주 업종이잖아요. 네. 복합 쇼핑몰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 문화시설, 아. 그다음에 뭐 병원도 들어와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미용실, 놀이터도 미용실인 거죠. 있고 네, 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음. 뭐 음식점 세계적인 뭐. 음식 그 센터도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말 그대로 복합이죠. 이게 보통 대형 마트 같은 경우가 1000평에서 3000평 규모면은 예. 여기는 10만 평에서 30만 평. 뭐 고향 쪽에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스타필드 거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하남에 들어갔던 스타필드라든가 음. 뭐 그 이미 저기 시작했던 이천 파주의 복합 쇼핑몰 롯데 그다음에 이마트 복합 쇼핑몰인데 이게 들어가면 파괴가 어느 정도냐면요. 파괴력이 보통 대형 마트가 들어가면은 반경 4km에 영향을 줘요. 근데 한 30% 매출 감소가 와요. 시장 그 전반에. 그거 엄청 큰 거죠. 30%만 네. 가도. 왜냐면은 장난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매출이 30%가 준다라는 거는 이 30%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 아.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는 빚을 져서 살아가든지. 근데 복합 쇼핑몰이 딱 들어가잖아요. 반경 15km예요, 이게. 아. 영향권이. 네. 근데 파워가. 매출 감소력이 50%예요. 핵폭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파주 이천에서 그때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5년, 14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같은 의류를 하는 사람들은 한 50% 정도 매출 감소가 오고 그 다음에 최악으로 온 게 어디냐면은 식당인데요. 네. 그런 거 생기면 주변 식당은 좀 될 것 같잖아요. 거기서 흘러나와요. 네. 가는 길에. 네. 거기가 매출 감소가 몇 프로가 왔냐면 79.1%. 와.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저희 구는 아니고 을구에, 저희는 갑구고 은평갑이 을구에 롯데가 이제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네. 가서 그래서 막 장사 엄청나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고향에 그게 딱 들어오니까 롯데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아, 대형 이 큰 마트가 것도. 지금 이 큰 것도 맛이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황당해가지고. 좀 네. 더 큰 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유통업계 핵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형마트나 SSM이 쉽게 말해서 대포를 쏴대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은 저거는 뭐 저항할 수 없는 핵폭탄이기 때문에 그냥 상권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혹시 이런 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이제 상권으로 특수 상권으로 분류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맹 본사들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특수 상권을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놓죠, 미리. 네. 왜냐하면 언젠가 이게 대형 마트가 들어오거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맹 희망자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출점을 쭉 하죠. 네. 그러다가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가맹점을 출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거리의 제한을 따로 받질 않아요. 아, 그래요? 보통 가맹점들이 뭐 가장 적게는 뭐 한 250m 또 뭐 배달업종 같은 경우 1km 정도 영업지역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다른 가맹점을 출점하지 않도록. 네. 근데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 하더라도 출점을 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가맹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도 또 똑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근데 이왕이면 안에 들어가서 먹겠죠. 놀이시설도 있지, 그렇죠. 쇼핑도 있고. 좀 따뜻하고 안락한 네. 분위기에서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이런 대견 마트가 전통시장 근처에 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상권보호법이나 예. 안 그러면 또 최근에는 예전에는 24시간 영업을 했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뭐 밤 12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몇 번은 쉰다든지 예. 이런 법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있죠. 예. 그게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음. 2010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일 경우에 그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네. 게 법이 됐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마트 뭐 3-4kg, 복합 쇼핑몰 뭐 15kg. 예. 예. 사실상 이제 사실 그러니까 1kg 1kg 가지고는 사실은 턱도 없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근본적으로는 허가제예요.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 하려면 허가를 받아요. 그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상권 양형 평가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택가 네. 그 주택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영향을 본다든가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 평가 제도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도시 환경과 관련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그 상업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거기 들어와서 땅을 사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되나 안 되나 보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전 영향 평가 제도가 있는데 뭐 교통 영향 평가제도 그렇고 상권 영향 평가도 그렇고 이걸 영향 평가를 누가 하냐면은 들어올 유통 재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자기가 해서 주체가. 이러니까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인해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꽁털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km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그 위치 잡기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그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버틴 것도 또 있다. 네. 그 지금 있는 법 말고도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좀 내놓고 있지 않나요?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장관이 밝힌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좀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기존의 어떤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좀 확대해가지고 상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는 또 대규모 점포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도 영업시간이라든지 영업 횟수 같은 거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가지고
아예 그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가지고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출 막겠다. 근데 지금 지금도 이런 그 얘기 생계형 나오고. 적합업종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좀 약간 규모가 작은 규모가 건가요? 적죠. 어. 예. 적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저희가 주장할 때는 원래 중소기업 고유업종 과거에 있었던 이게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를 부활하자 해가지고 음.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명박 때 나온 얘기예요. 오래됐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벽을 쳐서 공생관계를 만들자. 이를테면은 어떤 생태계를 보더라도 높은 데 사는 나무, 낮은 데 사는 나무, 물가에 사는 들풀 이게 다 자기가 사는 구역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막 뒤섞어 놓고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살아라 해버리면은 모든 부분에 그 대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유통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생이 가능하기 위해선 자기 영역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해주자 해서 그게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를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 네. 이게 당시 이명박 정권이 이거를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FTA에 걸린다, WTO에 걸린다라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의해서 이거를 걸면은 걸릴 수가 있으니 그 상호 합의해서 하는 걸로 하자. 서로 합의하거나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합의가 그러면서 만든 게 동반성장위원회인데 동반성장위원회의 그 운영비의 70%에서 80%가 정경련에서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대기업 돌아다니면서 강연해가지고 고액의 강연 수수료를 가지고 네. 가고 이게 또 연결이 돼 있군요. 책 대기업과. 만들어가지고 갖다 막 뿌려서 팔아먹고 이러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하니 이게 물타기가 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했던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뭐 상생협의를 내서 지키려고 해도 만약에 아예 해보니까 못하겠어 하고 대기업이 안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강제력이 없군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둘이 협상하더라도. 상호 협의를 하다가 네. 1년을 끌건 2년을 끌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중소상인과 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물타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 저기 정경련이 거기에다 돈을 대주면서 써먹은 구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해체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네, 바에는 그 예. 해체라. 니네가 무슨 동반성장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동반성장위를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중소벤처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하게 하고 실제로 그 심의위원회는 벤처기업부에 둬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그 뭐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게 대기업들이 따르지 안 그러면 따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계형 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는 걸로. 네. 예, 네. 이훈 의원이 이번에 만들었는데 네. 그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서홍지 국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바로 네, 아주 프랜차이즈 중요한 가맹점. 네, 그런 다른 게- 사람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입에 단내를 털어내요. 자,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이 갑질 논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맞습니다. 됐었습니다. 뭐 사건도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이후에 좀 가불 관계가 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나요? 또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하,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됐던 그런 갑질 문제들이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되고 해서 그 지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영역의 곳곳에 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이름을 정우현 바로 대시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아니 뭐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네, 정우현 전 MP 그룹 회장님, 네. 네, 그분께서 이제 갑질 사건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1심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갑질 들어보면 굉장히 악질적인 갑질을 했는데 맞아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1심 판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네. 사실 여기 이 사건 자체에 들어있는 테마들이 사실 가맹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어서 여기에 순도를 높여야만 이 산업이 질적인 성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친인척들을 거래 단계에 추가해서 어떤 통행세를 받는 그런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여한 목적으로 본사에서 거둬들이는 비용, 특히 광고비 같은 것을 본사가 거두어서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복 출점의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테마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의미한 판결을 기다렸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을 해버린 거죠. 네. 아, 그래서- 이 가맹점 그 점주께서 한 분은 또 목숨도 또 끊으시고 그러시지 그렇-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있었죠. 좀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손방망이 쳐버려가지고 이번 선고에서 그나마 이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한 부분 인정을 했어요. 지식통일성 관련돼서 네. 그 부당하게 지원을 해줬다. 그 동생분의 업체에 네.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거의 통행세 받듯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그 본사와 관계에서 이제 수익이 생겨서 횡령죄나 최소한 배임죄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그런 부당 지원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또 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논리 체계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보복 출점에 의해서 한 분이 희생당하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가맹점주 협의회장으로 이 본사의 불공정을 시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또 국회를 통해서 상생회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 네. 거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 협동조합 시스템에 이제 브랜드를 출점하고 의욕적으로 이제 네.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곳과 거래하는 그 납품 업체에게 또 이쪽에 압력을 본사에서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네, 해주지 그 말아라. 거래를 단절하게 했다는 의혹을 또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또 재판부에서는 그건 그냥 본사가 부탁한 거다 그 업체에게. 그러니까 그 말이 되나요? 이건 거래 실질을 네. 너무 많이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거기 피자 가게를 새로 내셨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 그 피자 가게를 내가지고 한 군데는 엄청나게 60m, 할인을 해주고 한 군데는 160m 네. 앞에 직영점을 판사들이 너무 악질적이에요. 치킨집 피자집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네. 남양유업 그 사태로 이게 촉발된 그런 것들이 갑과 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진 그런 것도 있는데 남양유업도 지금도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쉽지 않아, 그렇죠. 그 보니까 워낙 그 SNS에서 불매 운동을 펼쳐가지고 요즘 좀 보니까 좀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는 들리긴 하던데. 남양유업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불매 운동 벌이는 것도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게 그래요. 실제로 아 맞아요. 검토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대리점 되게 그것도 또 피해를 아, 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응. 만약에 그 본사 사장이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불매운동이라든가 해서 이미지 때문에 그 손해를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소송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 얘기를 했어요. 가맹점주들이 그럼요. 소송할 수 가맹점주 있는. 본사를 상대로. 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20대 국회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한 40여 개 넘게 40여 발의되어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오너리스크와 관련된 법안이 오너리스크. 한 네. 4개 정도 네. 이제 조문에 체계하고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달리하지만 그 이제 본질은 같은 거죠.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오너들의 일탈행위나 이걸 통해서 가맹점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이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원 한 분이 이걸 내셨어요.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고 나서 실수했네? 나의 실수? 무쟁점 법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가맹 본사도 거부하지 않고 예. 가맹점도 거부하지 않고 네. 국회 양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통과가 돼야 되고 민생 네. 법안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돼야 되거든요. 음. 그게 어떤 이유로 계류되고 있는지 사실 국회가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소방 관련된 법들이 그랬어요. 아. 정치적 쟁점이 없었어요. 어. 근데 근데 그걸 사실은 그거 안 볼모로 해요. 잡아서 안 하는 논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왜 정치적으로 이유가 좀 다투다가 보니까 뭐 의사 일정이 뭐 빠그러진다든지 맞아요. 뭐 한정적으로 야씨 뭐 하도 욕 먹으니까 요거만 하자 해서 요거만 딱 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욕 먹어도 쌉니다. 아, 참. 모든 것의 기결은 국회로 네, 가는 아유, 네, 땀 난다.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점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냐면요. 만약에 이 상태로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요. 2년에서 3년 정도가 흘러가면은 아마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급속한 속도로 붕괴할 것이다.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지금 중소자영업자가 560만 명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6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왜 왔다 갔다 하냐면은 얼른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쫙 들어왔다 쫙 사라졌다 다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6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중에 이 60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 중에 지금 560만 명으로 잡아도 560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노동자가 350만 명 정도가 돼요. 이 자영업 시장에서. 다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1000만 명이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임금 가족노동 종사자가 있어요. 그게 10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등록 안 돼 있는 또 그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것도 100만 명 가까워요. 네.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비자예요, 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사실 소비 시장도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일단 대형 유통재벌들의 시장 파괴와 불공정 거래를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정치력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대통령이 되시든 아니면은 뭐 장관이 되시든 당이 되시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만들어서 글로 다 나와서 잠깐 이 전쟁을 중단하자. 중단하고 이걸 좀 차분하게 바라보자. 이 국가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러면은 이 중소자영업 시장은 노동시장의 가치, 소비시장의 가치, 이게 다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복지로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공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감당할 수 없어요. 1000만 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네. 가족까지 치면 2000만 명인데. 그러면 여기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 단순하게 불쌍한 자영업자한테 돈 몇 푼 줘서 살리느냐 하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정치권이.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이 부분들을 뭐 OECD 국가처럼 줄여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연착륙이 되거나 그렇죠. 또는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기가 유지돼야 국가가 살아간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오늘을 기점으로 박주민 우리 의원님께서 네. 앞장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 통합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이어서 100%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조밀하고 섬세하고 좀 세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또 이행하는 과정, 또 평가하는 과정에 그 형식적인 어떤 뭐 자문기관이나 이걸 둬서 어떤 요식적인 절차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수립, 이행, 평가의 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이게 되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게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거래 주체들이 활발하게 협상하고 그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네. 카드 수수료 협상 같은 경우도 사실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령만 개정해 내면 사실 협상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일반 가맹점들이. 그리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 가맹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개정해 냈거든요. 네. 여기에 실질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이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영훈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송채경화님, 박현아님. 여러분은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을 드시는지요? 후쿠시마산 식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더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방사능 노출 사고가 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그마치 407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중국, 대만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농산물 19개 품목과 수산물만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양이 수입된다는 겁니다. 그 수입된 식품 중 수산물 가공품이 233톤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양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내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소를 당한 후 당시 정부가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일본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지 조사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도 하지 못했고 그나마 형식적인 조사도 못하게 WTO 제소 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대응이 됐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자기들 멋대로 굴욕적인 합의를 했던 박근혜 정부이니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러니 앞으로 우리 식탁이 안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곧 상소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없게 해주시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 무섭죠. 그러니까요. 식품. 이게 진짜 한번 저희가 그 농해수위 이쪽 의원님들에게 이 사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뭐 질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의견을 보내주신 최영우님,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없나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령에서 만든 누룽지 과자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지금 없어요. 네. 너무 바삭바삭. 또 이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다 싹 이렇게 끓여 네, 먹어도 끓여 먹어도 아침 대용으로 되게 좋아요. 이게 별미입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법 바리바리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 페이스북 검색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인태현 회장님 그리고 서홍진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공부가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쏙쏙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채경호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통업 분야의 그 상생 협의회